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3시 그녀의 손에는 오래전 꺼졌어야 할 번호가 떠 있었어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 번호로?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흘러왔죠. 그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 그 엄마의 휴대폰은 분명 관 속에 함께 묻혔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다음 날 오후 건물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와 본 적 없는 낯선 할머니가 있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열 드디어 찾았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3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나던 그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작은 선행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3년 전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렸고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24살 이서연은 엄마의 병실을 나서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밥을 2숟갈밖에 뜨지 못했어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입맛을 완전히 잃은 지 벌써 2달째였거든요. 식당 보조로 평생을 일하며 혼자 딸을 키워온 엄마 한지수. 52살의 그 여자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동전을 만졌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 살 돈. 그게 오늘 가진 전부였죠.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노부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 병문 안객도 의료진도 보이지 않는 텅 빈 복도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은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노부인의 볼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 귀를 가까이 대자 희미한 호흡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 그 기억이 손끝을 이끌었습니다. 가슴뼈 위에 손을 포겠어요. 1번, 2번, 3번. 리듬을 세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노부인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서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누구 없어요? 사람 쓰러졌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 2명이 달려오는 게 보였죠. 비켜주세요. 의료진이 노부인을 넘겨받았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손을 걷었어요.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무릎은 차가운 바닥에 눌려 감각이 없었죠. 노부인이 응급실로 옮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콜로. 작은 기침 소리가 났어요. 노부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서연을 향했어요. 고마워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서연은 그 손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노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스트레처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연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 뒤 응급실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서연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부인의 보호자인 것 같았어요. 그들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서연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엄마의 병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눈을 떴어요.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이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엄마 곁에 앉았어요. 조금 전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딸이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했고 서연은 엄마가 걱정할까봐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둘은 늘 그랬습니다. 엄마, 내일은 미음이라도 좀 드세요. 응. 지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서연의 손등을 쓸었어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서연은 그 침묵의 무게를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열흘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났어요. 서연은 장례식장에서 홀로 관을 지켰습니다. 친척들은 빈 얘기만 하다 갔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엄마의 휴대폰은 유품 정리 중에 관 속에 함께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서연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12시가 넘어 사람들이 모두 빠지고 고요한 장례식장에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겨울 서연은 24살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24살.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2평 남짓한 방 안에 겨울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27이 된 서연은 이불 속에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반.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죠. 몸을 일으키자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어젯밤 편의점에서 12시간을 서서 일한 탓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고 좁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엄마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책상 위에 고지서 몇 장이 쌓여 있었죠. 병원비 할부금, 공과금, 고시원 월세. 서연은 고지서를 한 장씩 넘기며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했어요. 아니, 빠듯한 정도가 아니었죠. 마이너스였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혼잣말을 내뱉고 세면대로 향했어요.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오전 6시 서연은 청소도구를 들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오피스텔 청소였어요. 32층짜리 건물을 위아래로 오가며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아까워서 계단으로 다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언니 밥은 먹고 다녀?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50대 중반의 김말숙 씨. 서연보다 20살은 많았지만 서연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게 예의였거든요. 네, 먹고 다녀요. 거짓말. 아침마다 얼굴이 노래. 말숙 씨가 주머니에서 호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먹어. 쓰러지면 나 혼자 이거 다 해야 해. 서연은 웃으며 호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퍼졌어요. 눈시울이 찡해지는 걸 억지로 참았죠.
고마워요, 말숙 씨. 오후 2시 청소 일을 마치고 서연은 잠깐 고시원에 들렀습니다. 샤워할 시간은 없었어요.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섰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거든요. 그 사이 4시간이 비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했어요. 음식점 설거지 알바. 시급은 낮았지만 남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한 끼는 그렇게 해결했죠. 3년 동안 서연의 하루는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연락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끄는 거였죠. 지수가 빚을 얼마나 남겼는지 알아? 우리한테까지 불똥 튀면 어쩌려고.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은 그날 이후로 친척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대할 곳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것뿐이었죠. 그래서 서연은 혼자 버텼습니다. 24부터 27까지 3년을. 그날 저녁 편의점에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2, 3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코가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아이는 도시락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요.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의 눈이 가격표와 도시락 사이를 오갔습니다. 계산대 쪽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빈손으로 돌아서려 했죠. 잠깐. 서연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이거 유통기한 다 돼서 버려야 하는 건데. 가져갈래? 서연이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불고기 도시락이었어요. 유통기한은 내일 아침까지였지만 서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어차피 버리는 거야. 먹어. 아이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안드시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이가 뛰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도시락값 4,500원. 이번 달 월급에서 빠지겠죠.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배고픈 아이의 눈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먹을 게 부족했는데 어쩌면 엄마를 닮은 건지도 모릅니다. 없는 살림에도 남을 챙기던 엄마. 서연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손님이 뜸해졌을 때 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내일 말숙 씨가 허리 다쳤대. 대신 나올 수 있어? 말숙 씨. 오전에 호빵을 건네줬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은 며칠 만에 쉬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숙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란 얼굴로 일하지 말라며 호빵을 쥐어주던 그 손. 네,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쉬는 날은 다음 주로 미뤄야겠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편의점 문을 닫고 서연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정적이 밀려왔어요. 엄마 사진이 벽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3년 동안 없었죠.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피곤해서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엄마 기일이라서 그런가.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엄마 없이 3년을 살았어요. 그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매일매일을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습니다. 새벽 3시 2분.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려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엄마. 서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전화번호. 3년 전의 관 속에 함께 묻은 그 휴대폰. 그 번호가 지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누르고 싶었지만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 번호로?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계속됐어요. 그러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하고요. 서연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장난 전화일까요? 아니면 무슨 실수일까요? 그런데 왜 하필 엄마 번호일까요? 분명히 해지됐어야 할 번호인데. 아니, 해지 정도가 아니라 관 속에 있어야 할 전화기인데.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그 숨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기일 오후 서연은 납골당을 다녀왔습니다. 국화 한 다발과 엄마가 좋아하던 약과 몇 개. 그게 서연이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경기도 외곽의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은 납골함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유리 너머로 엄마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 아직 아프기 전에 엄마. 웃고 있었죠. 서연은 그 웃음을 한참 바라봤어요. 3년이나 됐네. 빠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은 많았는데 막상 입을 열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굵어져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골당 안에 울렸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 엄마. 서연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번호로. 근데 아무 말도 없더라. 대답은 당연히 없었어요. 서연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오후 4시쯤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번호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분명 엄마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발신 기록도 남아 있었죠. 꿈이 아니었어요. 누가 왜 그 번호로 전화를 한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어요. 아마 통신사 오류거나 누군가의 실수였겠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시원 입구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외제차였습니다. 차 옆에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그 사이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단정한 코트, 주름진 얼굴,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은 당황해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 누구세요?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7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품이 있는 인상이었지만
눈가와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너 나 기억 못하니?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이야. 병원에서 내가 나를 살렸어. 그제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전 병원 복도 쓰러져 있던 노부인, 심폐소생술,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아, 그때 그 할머니? 그래, 나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 괜찮으세요? 일어나셨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밤 죽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3분만 늦었어도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발견해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 너뿐이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널 찾았어. 병원에 물어봐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CCTV를 확인해도 얼굴이 잘 안 보이고 3년을 찾았어. 3년.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자신을 찾았다고요. 고작 스쳐 지나간 인연을요. 왜 그렇게까지? 은인이니까. 할머니가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니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일에 나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하물며 새벽에 혼자서 쓰러진 노인을.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밥 한 끼 같이 먹자.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를 줘. 아, 저는. 서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왜? 그냥 부담스러워요. 솔직한 말이었어요. 서연은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게 싫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요. 할머니가 서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억지로 가자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이건 내 연락처야.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전화해.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으니까. 서연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윤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회사 이름은 없었고 전화번호만 있었습니다. 정숙이라고 해.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네, 저는 이서연이에요. 서연아. 할머니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름 참 예쁘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왜인지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차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차에 오르기 직전 다시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는.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 삼킨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보자. 차가 떠났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정숙. 이름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익숙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3년을 찾았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그냥 지나가다 도운 것뿐이었어요. 이름도 안 남기고 갔죠. 그런데 누가 3년 동안 자신을 찾는다니요. 그리고 그 할머니,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걸까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 해도 3년이나 지난 일에 저렇게까지 울 일인가요? 서연은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어젯밤에 온 전화를 떠올렸어요. 엄마 번호로 온 그 전화, 숨소리만 들리던 그 통화. 설마, 아니겠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우연이겠죠. 우연의 일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벽에 붙은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어.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살린 할머니래. 날 3년 동안 찾았대. 대답은 없었어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으로 출근했어요. 할머니에게 받은 명함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할 생각은 없었죠.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서연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공과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우편함을 열었는데 고지서가 없었어요. 분명 이번 주가 납부 기한이었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관리실에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요? 누가 대신 납부하셨던데요? 네. 누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처리됐다고만 연락 왔어요.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신 납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척들은 연락도 안 하는데 누가 공과금을 대신 내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일자리 제한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저희 회사 사무보조 자리에 지원하셨던데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멈칫했어요. 저 지원한 적 없는데요? 그래요? 이력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서연 27, 고시원 거주. 정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최근에 어디에도 이력서를 넣은 적이 없었어요. 죄송한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공과금도 그렇고 일자리 제한도 그렇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했어요. 설마 그 할머니일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명함만 주고 간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사흘 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이서연 씨? 네, 그런데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윤 여사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윤 여사, 윤정숙,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고시원 앞에서 할머니 옆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였죠.
생활에 보탬이 되시라고요.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손을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사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죄송한데 가져가세요. 저 이런 거 안 받아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봉투를 들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서연은 책상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 이서연이에요. 며칠 전에 만났던.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반가움이 물씬 느껴졌어요. 전화해줬구나. 고마워. 저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제 공과금이나 일자리 같은 거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구나. 서연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근데 저는 부담스러워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한 건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해. 내가 너무 앞섰나 보다. 네. 그럼 이건 어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돈이나 일자리 같은 건 안 할게. 대신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그것만 허락해줘. 서연은 망설였어요. 밥 한 끼 정도야 괜찮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른 일들에 비하면 그 정도는 부담이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고마워, 서연아. 그럼 내일 점심 어때? 시간 괜찮으면. 내일은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정오, 서연은 할머니가 알려준 식당 앞에 섰습니다. 한정식집이었어요. 기와지붕 처마 아래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쪽에서 은은한 된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죠.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왔구나. 앉아. 서연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 내가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공과금이나 일자리를 알아볼 정도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잘 먹을게요. 밥을 먹으며 할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얘기, 음식 얘기, 사는 동네 얘기.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어색하기도 하고 묘하게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가족은 없니? 서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빠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할머니가 숨을 삼켰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서연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혼자 3년을 살았구나. 네. 뭐, 괜찮아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익숙해진 대답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당연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4세 엄마를 보내고 3년을 혼자 살았는데 괜찮을 리가 없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네, 그냥 미안해.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미안해하는 걸까요? 서연의 인생과 할머니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날 저녁 서연은 편의점에서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박민지, 서연보다 1살 많은 28이었어요. 예전에 같은 청소업체에서 일했던 사이였습니다. 민지가 음료수를 사며 물었어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이. 낮에는 청소, 밤에는 여기. 고생이다, 진짜. 민지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근데 너 요즘 뭐야? 얼굴이 좀 달라 보여. 응? 뭐가? 모르겠어. 그냥. 밥 잘 먹고 다녀. 서연은 웃었어요.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먹었어. 어디서? 혼자? 아니, 할머니랑. 예전에 내가 도와드린 적 있는 분인데 고맙다고 밥 사주셨어. 민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할머니? 도와드렸다고 밥을? 뭐, 재벌 할머니야?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재벌? 그 단어가 걸렸어요. 재벌은 아닌 것 같은데. 야, 조심해. 민지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 처음엔 친절하게 굴다가 나중에 뭐 요구하는 사람들 있거든. 특히 재벌이면 더 조심해야 해. 재벌이 공짜로 뭘 해주겠어. 다 목적이 있는 거야. 민지가 음료수를 들고 나가며 말했어요. 암튼 조심해. 너 순진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민지가 떠난 뒤 서연은 한참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벌이 공짜로 뭘 해주겠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정말 그냥 고마워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할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주말에 시간 돼? 공원에 가서 산책이나 하자. 서연은 망설였어요. 민지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기대에 차 있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좋아요. 주말 오후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계절이었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나무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죠. 할머니는 서연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서연아, 예전엔 꿈이 뭐였어? 예전이요? 응, 어렸을 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랬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지금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그렇구나. 할머니의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거니?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서연아, 너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닐 생각 없어? 네. 내가 아는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거든. 조건 없이. 내가 원하면 추천해 줄 수 있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좀 거절할 거지?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내가 그런 거 안 받으려는 거. 근데 생각은 해봐. 내 인생이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목숨을 구해드린 건 맞지만 그건 3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저를 찾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서연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네, 이유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해줄게.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유가 있다니, 때가 되면 말해준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때까지만 믿어줘. 나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했죠. 알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믿을게요. 할머니가 말해줄 때까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악의가 아니라 간절함이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찾았을까요?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서연은 벽에 붙은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나 이상한 사람 만난 것 같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싫지가 않아. 왜 그런 거지? 엄마의 사진은 대답 없이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유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 무렵 서울 강남의 어느 고층 빌딩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진그룹 본사 52층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부사장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52살의 수진은 세진그룹의 실세였습니다. 회장인 아버지 강태준이 건강 문제로 일선에서 물러난 뒤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죠.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녀의 인상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더 차가웠어요. 이서연, 27, 고시원 거주, 편의점 야간 알바와 청소 일 병행. 수진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비서가 조사해 온 내용이었어요. 3년 전 어머니 사망 후 독거, 병원비 빚이 아직 남아있음, 친척과의 교류 없음. 서류를 덮으며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여자한테 어머니가 왜 집착하시는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여사님 목숨을 구해드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쓰러지셨을 때. 그건 알아. 수진이 손을 저었어요. 근데 그게 3년이나 지났잖아. 그것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고 공과금까지 대신 내주고. 정상이야 이게?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은 마당에 유산 노리는 여자가 끼어든 거 아니야? 그건 더 조사해. 이 여자 주변에 수상한 사람 없는지,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수진은 한참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지켜야 할 성이
특히 어머니는요. 30년 전 오빠를 잃은 뒤로 어머니는 늘 어딘가 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수지는 평생을 달려왔죠. 그런 어머니가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니 수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서연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강수진입니다. 세진그룹 부사장. 서연은 멈칫했어요. 세진그룹.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더라. 아, 할머니가 주신 명함 뒤에 적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시간 되세요? 저요? 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로 와주시겠어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서연은 한참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세진그룹 부사장이라니 할머니와 무슨 관계인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서연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서연 씨? 네. 앉으세요.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시킬까요?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가 입술 끝으로 웃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여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저는 강수진이에요. 윤정숙 여사의 딸이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딸. 그러면 이 사람은 어머니가 요즘 이서연 씨한테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수진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서연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서연 27, 고시원 거주, 빚이 1,2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편의점 알바와 청소일로 생계 유지 중.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자신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뭐예요? 어머니한테 왜 접근한 거예요? 접근이라뇨? 서연이 반문했어요. 저는 접근한 적 없어요. 할머니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요? 수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3년 전에 목숨을 구해줬다면서요? 근데 그게 왜 지금 와서 터진 건지 모르겠네. 3년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 주변을 맴돌고. 맴돈 적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고 밥 한 끼 먹자고 하셔서 몇 번 만난 게 전부예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다? 수진이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공과금은요? 일자리 제한은요? 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받아놓고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다고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공과금은 할머니가 대신 내줬고 일자리 제한도 할머니 쪽에서 온 거였죠. 하지만 서연은 그걸 원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다 거절했어요. 공과금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안 받으셨고 일자리도 안 갔어요. 돈 봉투도 안 받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받은 건 있잖아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밥값, 교통비, 이런저런 호의. 다 공짜로 받은 거죠. 빚이 1,200만 원이나 있는 사람이 그런 호의를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간단해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만나지 마세요. 연락도 받지 말고 앞으로 일절 관계를 끊으세요. 서연은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경계와 의심이 가득했어요. 왜요? 왜긴요?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유산 상속자 명단에 끼려고?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할머니가 재벌인 줄도 몰랐고 지금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 네, 없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좋은 분 같아서 몇 번 만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수진이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죄는 아니죠. 근데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호의를 받고 어떻게 믿어요, 그걸?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 눈에 자신은 그저 유산을 노리는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였죠. 알겠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만나지 않을게요. 연락도 안 받을게요. 그러면 되죠?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보다 쉽게 굴복한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진짜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런 거 피곤해요. 누군가한테 의심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억울함? 분노? 슬픔? 어쩌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서연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엄마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정숙 할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끊기고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서연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빚이 1200만 원이나 있는 사람이 그런 호의를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서연은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가난하고 빚이 있고 연고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재벌 할머니와 친해지고 있으니까요. 서연은 벽에 붙은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살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맨날 의심받아야 해?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엄마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벽에서 떼어 가슴에 안았어요. 차가운 액자가 손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너무 힘들어. 나 혼자 버티기 너무 힘들어.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며칠이 지났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연락을 계속 피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 문자가 오면 읽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고시원 앞에 찾아왔다는 말을 관리인에게 들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서연아.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찾아왔다는 것, 유산을 노린다고 의심받았다는 것. 그런 말을 하면 할머니가 상처받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었지? 누가 뭐라고 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말해줘.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서연이 손을 빼며 말했어요. 그냥 제가 결정한 거예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죄송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한참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돌아섰어요. 편의점 문이 닫히고 할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계산대 뒤에서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어요.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는데, 그냥 좋은 할머니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할머니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 않은 채 쌓여갔습니다. 할머니가 고시원 앞에 몇 번 더 찾아왔다는 말을 관리인에게 들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밤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야위어 있던 얼굴, 눈물이 고여 있던 눈, 떨리던 목소리.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청소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손끝이 얼얼하게 시렸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세진그룹 비서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는데 윤 여사님께서 이서연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서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네. 지금 세주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수진과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도 되는 걸까요?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는데.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발이 움직였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세주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은 사람들로 복잡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여럿 서 있었고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서연 씨?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초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발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강수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왔어? 할머니가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어머니가? 수진이 비웃듯 웃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런 여자를 부르셨다고? 말도 안 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죠. 수진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숙이었어요. 휠체어에 탄 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불렀어. 이 아이를 탓하지 마라.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위중하신데 이런 애를 왜? 이런 애라니.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식으로 불릴 아이가 아니야.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정숙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을 내밀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나는 괜찮아. 정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중요한 얘기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저쪽 면회실로 가자. 수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 저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켜, 수진아.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아. 제발 비켜줘.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정숙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면회실로 향했어요. 면회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은 채 서연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날 피한 이유. 수진이 때문이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 딸이 상처를 줬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너 같은 사람이라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넌 그냥 아무나가 아니야,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할 말이 있어. 정숙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엄마 이름이 한지수 맞지?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갑자기 엄마 이름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28년 전에 내 아들이 그 이름을 불렀거든.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28년 전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큰아들 이름은 강준혁이었어. 28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30이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27의 한 여자를 사랑했어. 평범한 집안의 여자였지.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준혁이가 밥 먹으러 갔다가 알게 됐대. 이름이 한지수였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지수, 엄마 이름이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반대했어. 집안이 안 맞는다고, 재벌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 남편이 특히 심했지. 준혁이는 싸웠어. 아버지랑 크게 다투고 집에서 나오겠다고까지 했어. 정숙이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지수가 먼저 떠났대. 준혁이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끊었대. 자기 때문에 준혁이가 가족을 버리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헤어진 직후에 준혁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밤늦게 운전하다가 트럭이랑 부딪혔어.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지수가 임신 중이었어. 정숙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이가 죽고 나서야 알았어. 지수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정숙이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찾아가려고 했어. 지수를 찾아서 데려오려고 했어. 근데 지수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28년 동안 찾았어. 그 아이를.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이가 저라는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년 전에 내가 나를 살렸을 때 난 몰랐어. 내가 누군지. 그냥 고마운 아이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널 찾으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 엄마 이름이 나온 거야. 한지수. 정숙이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맞았어. 지수가 27년 전에 아이를 낳았더라. 혼자서. 아이 이름이 이서연이었어.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는 내 손녀야, 서연아. 내 아들 준혁이의 딸.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정숙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야. 내가 쓰던 칫솔을 가져다가 검사했어. 미안해, 몰래 해서. 근데 확신이 필요했어.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 수가 없었어요.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보였고 맨 아래에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28년 동안 널 찾았어. 그리고 3년 전에 드디어 찾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갈라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손녀라고 하면 넌 믿지 않았을 거잖아.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잖아. 정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어. 먼저 마음을 열고 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근데 수진이 때문에 내가 날 피하게 됐구나.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요. 아빠가 누군지. 알아. 정숙이 서연을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지수가 왜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 혼자 살면서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엄마. 왜 그랬을까요?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서연은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이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숙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손녀라니. 아버지가 28년 전에 죽었다니. 문득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유품 상자였습니다.
3년 전 장례를 치른 뒤 가져온 것이었죠. 열어볼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상자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옷가지들, 엄마가 쓰던 머리빗,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그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죽으면 열어봐.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이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의 물건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 한 장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지. 내 아버지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평생 숨겨왔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내 아버지 이름은 강준혁이야. 세진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어. 우리는 27에 만났어. 엄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준혁이는 가끔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말을 트게 됐어. 그렇게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됐어. 근데 집안에서 반대했어. 당연하지. 재벌 아들이 가난한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준혁이는 싸웠어. 가족이랑 크게 싸우고 집에서 나오겠다고까지 했어. 근데 엄마가 말렸어.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선택하면 준혁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거든.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그 집안 사람들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났어. 준혁이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끊었어. 그리고 며칠 뒤에 준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엄마는 그때 이미 너를 가지고 있었어. 차마 그 집에 갈 수가 없었어. 내가 떠난 직후에 죽은 거잖아. 내 탓 같았어.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준혁이가 그 밤에 그 길을 운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도망쳤어. 아무도 모르게 너를 낳고 혼자 키웠어. 미안해, 서연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주지 못해서, 내가 왜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못해서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렸지. 나중에 말해줄게 라고만 했지. 결국 끝까지 못했어. 엄마는 겁쟁이였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같이 들어있는 테이프에 준혁이 목소리가 담겨 있어. 예전에 준혁이가 엄마한테 남긴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둔 거야. 28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듣고 싶으면 들어봐.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서연아.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너야. 너뿐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엄마가. 서연은 편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엄마가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지, 왜 그렇게 외롭게 버텼는지. 엄마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28년 동안. 서연은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방 한쪽에 엄마가 쓰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로 가져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나야. 오늘 집에서 또 싸웠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난 안 바꿀 거야. 너 아니면 안 돼. 기다려줘. 내가 꼭 방법을 찾을게. 사랑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단단하고 간절한 목소리.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서연은 그 음성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목소리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평생 혼자 비밀을 안고 살았던 엄마를 위해, 벽에 붙은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왜 말 안 해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엄마는 그저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어제까지 고아나 다름없던 자신이 오늘은 재벌가의 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서연은 그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에 엄마 번호로 걸려왔던 그 전화. 그건 누구였을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어요. 세주대병원 로비는 어제보다 한산했습니다. 기자들은 대부분 빠졌고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만 복도 곳곳에 서 있었어요. 서연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특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정숙이 서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할머니. 서연이 다가가자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을 보자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는요? 괜찮으세요? 고비는 넘겼어. 아직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날 거라고 하더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난 적도 없는 할아버지였지만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 밤새 울었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눈이 많이 부었는데 괜찮니? 엄마 편지를 찾았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 엄마 유품 상자 안에 있었어요. 3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는데 어젯밤에 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얘기가 다 적혀 있었어요. 왜 숨겼는지, 왜 혼자 살았는지. 정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수가 그런 걸 남겨뒀구나. 테이프도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담긴. 정숙이 숨을 삼켰습니다. 들어봤어? 네. 밤새 들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서연은 정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번호로요. 분명히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함께 사라진 번호였는데 그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숨소리만 들리고 끊겼어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할머니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였어.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수의 옛 번호를 찾아냈어. 통신사에 부탁해서 그 번호로 새 유심을 만들었지. 그 번호로 전화하면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를 찾아놓고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손녀라고 하면
넌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잖아. 그래서 먼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어.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막상 전화가 연결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목소리가 안 나왔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끊었어. 서연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줄 알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미안해. 정숙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내 손녀의 목소리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시지. 용기가 안 났어. 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28년 동안 찾던 아이를 드디어 찾았는데 막상 상황이 오니까 무서웠어. 내가 나를 거부하면 어쩌나. 원망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입이 안 떨어지더라. 서연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78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요, 원망 같은 거 안 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숨겼는지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왜 천천히 다가오려고 했는지도 알았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서연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요, 그냥 가족이 생겨서 좋아요. 평생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할머니도 있잖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고마워.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멈칫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숙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이리 와. 싫어요. 저 여자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이 아이는 내 조카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이 딸이야. 내 오빠 딸. 수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오빠는 결혼도 안 하고 죽었잖아요. 결혼은 안 했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정숙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그 아이야. 유전자 검사도 했어. 확실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아. 정숙이 다가갔어요. 내가 그토록 지키려던 이 가문에 준혁이 피가 남아있는 거야. 내 오빠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오빠가. 서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들의 가족사였으니까요. 수진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차가웠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빠 딸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오빠가 오빠한테 아이가 있었다니. 수진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숙이 딸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어요. 울어, 수진아. 울어도 돼.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 자신을 미워했던 건 결국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오빠를 잃고 평생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 그게 수진이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과 수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 눈을 뜨셨어요. 셋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흰 침대 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여든의 강태준, 서연의 친할아버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뜨고 있었어요. 여보, 정숙이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저 아이가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준혁이 딸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이에요. 태준이 서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가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서연 쪽으로 내밀었어요. 이리 와보거라.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은 28년 전에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 편지에도 적혀 있었죠. 내 남편이 특히 심했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이를 닮았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똑같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내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준혁이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내 엄마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8년 동안 후회했다.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다.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겠냐?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80년을 살아온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불행했다고 생각 안 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요, 저를 키우면서 행복해 했어요. 힘들었지만 저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어깨를 쓸어주었어요. 수진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인 걸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어쩌면 피는 물보다 진한 걸지도 모릅니다. 병실을 나왔을 때 수진이 서연을 불렀어요. 이서연 씨.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죽고 나서 이 집안을 지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끼어드는 게 싫었어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오빠 딸이라니. 제가 지키려던 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잠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저도 수진 씨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족한테 다가오면 의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적은 아니게 됐죠. 정숙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가자.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날 저녁 서연은 정숙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창밖으로 겨울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여줬어요. 할머니,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갑자기 손녀가 됐다는 게요. 어제까지 혼자였는데 오늘은 가족이 생겼잖아요.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정신이 없어요. 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거 없어. 근데요. 서연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싫진 않아요.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싫진 않아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거면 충분해. 정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자.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 속도에 맞춰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죠. 서연은 생각했어요. 3년 전 그 새벽에 쓰러진 노부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 따뜻한 식탁에 이 사람과 함께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요양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 몇 번 병원을 찾았어요. 할머니와 밥도 먹고 할아버지 병문안도 갔죠. 어색했습니다. 당연했어요. 평생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그게 서연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내일 시간 돼? 집에서 얘기 좀 하자. 네, 할머니. 다음 날 서연은 처음으로 세진그룹 회장 저택을 찾았습니다. 강남 어딘가에 있는 커다란 집이었어요. 대문을 지나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잔디밭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조용했어요.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살던 고시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정숙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수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앉아, 서연아. 서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 얘기가 있어.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너도 알겠지만 넌 이제 이 집안 사람이야. 준혁이의 유일한 자녀고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정숙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원하면 이 집안의 공식적인 상속자로 등록할 수 있어. 재산도 지분도 다 내 몫이 될 수 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갑자기 결정하라는 건 아니야.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아니요.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정숙과 수진이 동시에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생각 안 해도 돼요. 무슨 뜻이야?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요, 재산이나 상속 같은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넌 준혁이 딸이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연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저는요, 그냥 가족이 생겨서 좋은 거예요. 평생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나 재산 같은 거 받으면 그게 진짜 가족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뻔하고 그러면 저도 불편하고 할머니도 불편하잖아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저는요, 그냥 가끔 만나서 밥 같이 먹고 얘기하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가족이에요. 정숙이 한참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마음 존중할게. 정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 정도는 받아줘.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정도는요.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도요.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요? 재산 안 받겠다고 한 거요. 솔직히 받겠다고 했으면 복잡해졌을 거예요. 회사 지분 문제도 있고 이사회 얘기도 나왔을 거고.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거절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저만 속 좁은 사람 된 것 같아서.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속 좁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는 듯 했죠. 며칠 뒤 서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정숙이 추천했던 일자리였어요. 서연은 그때 거절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그 일자리요.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 바뀌었어? 네. 생각해봤는데 제 실력으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 내가 연락해줄게. 일주일 뒤 서연은 새 직장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보조였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그만뒀어요.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게 됐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의 3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정숙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납골당에 갈 건데요. 같이 가실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같이 가도 돼? 네. 할머니도 엄마한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같이 가자. 토요일 아침 서연과 정숙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납골당이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엄마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연이 납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 한 다발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혼자 안 왔어. 할머니랑 같이 왔어. 정숙이 서연 옆에 섰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수야.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인사하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서연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 내 딸 잘 키웠더라. 착하고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내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라도 내가 잘 챙길게. 서연이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서연은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 3년 전과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괜찮아. 혼자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생겼어. 할아버지도 있고. 아직 어색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 서연이 엄마 사진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혼자 버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그거면 충분해. 정숙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납골당 안에서, 엄마의 사진 앞에서. 납골당을 나오는 길 정숙이 말했어요. 서연아, 밥 먹으러 가자. 네, 할머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아직 서로를 다 알지 못하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상처도 남아 있었고 풀리지 않은 감정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잘 살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년 전 새벽 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노부인을 살린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존재, 28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던 할머니,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가족.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간 작은 친절이 언젠가 돌고 돌아 기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작은 행동이 나중에 큰 의미가 됐던 순간. 그런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